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때 푸른 구름의 고을, 청운현에서 모두의 존경을 받던 양반 가문, 바로 이서화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서화의 아버지 이 대감은 부처럼 고든 신념을 지닌 선비이자 가난한 백성을 제 몸처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어느 날 그는 관청의 곡식을 빼돌렸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감께서 어찌 그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필시 누군가의 간악한 계략일 것이다. 대감대간채는 하인들의 탄식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화의 어머니, 민부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고을의 판관 최만덕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진실을 밝힐 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대감은 차디찬 옥중에서 원통 서화야. 창백한 얼굴의 민부인이 16살, 꽃 같은 딸의 손을 힘겹게 잡았습니다. 서화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어머니. 그런 슬픈 말씀은 마시옵소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아버님의 억울함도 풀릴 것이옵니다. 하지만 민 부인의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고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가문이 무너지는 절망이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 부인마저 남편을 따라 세상을 등졌고 서화는 넓은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이 외톨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소송 비용과 관리들에게 건넨 뇌물로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고을의 부호 김춘식과 최만덕 판관이 거짓 빈 문서를 꾸며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서화 아가씨, 유감이지만 이제 이 집은 비워주셔야겠소. 기름진 얼굴에 김춘식이 비웃음을 머금은 채 서화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최 판관이 보낸 아전들이 위협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이리 많은 빚을 지셨다는 말씀이옵니까? 제발 장부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옵소서. 서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김춘식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도 이제 철들 나이가 되지 않았소. 빚이란 본디 재앙과 같은 것이라 갚지 못하면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소. 결국 서화는 대대로 살아온 정든 집에서마저 쫓겨났습니다. 유일하게 곁을 지켜주던 몸종마저 다른 집으로 팔려가고 서화는 하늘 아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고운 비단옷을 입고 따스한 온돌방에서 지냈건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친 삼배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서화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싸늘한 눈빛으로 외면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을 듯 허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아득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야은 옷을 입은 서화의 몸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랐던 교수가 이제 갈 곳 없는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그녀의 운명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곧 기묘하고 놀라운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을 꼽아 굶은 서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목은 바싹 타들어가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한때 비단결 같던 고운 손은 이제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서화는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길을 더듬었습니다. 치마 자락은 찢겨나갔고 맨발은 돌뿌리에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 어디선가 졸졸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바위 틈 사이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서하에게는 감로수보다 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시여, 고맙습니다. 서하는 샘가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죽을 것 같던 갈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을 마신 뒤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가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이 물은 보통 샘물이 아니로구나. 그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젊은 교수가 어찌하여 혼자 이런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을꼬. 깜짝 놀란 서하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얼굴은 분명 양반가의 교수 같은데 어쩌다 저리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까. 안타깝구나. 서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귓가에 들리는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산신령의 장난인가 싶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커다란 나무 뒤에서 나무꾼 차림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아가씨에게 필시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는 듯한데. 내가 괜히 말을 걸었다가 놀라게 한 것은 아닐까? 서하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내의 입술은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속생각이 그대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안색이 무척 창백한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서하는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답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 샘물은 예로부터 신령한 물로 알려져 있지요. 간절한 이가 마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이다. 아가씨께서도 무슨 사연이 있어 이곳까지 오신 게 아니오.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그의 속마음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큰 고초를 겪은 얼굴이구나. 허나 이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게다. 서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듣는 기이한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목이 말라 물을 마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허나 아가씨, 혹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또 달랐습니다. 이상하다. 마치 이 아가씨가 내 생각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 서하는 이 기이한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지만 두려움보다는 묘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내려가시오. 해가 지면 산길이 험하니 말이오. 나무꾼은 자리를 뜨며 마지막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 아가씨에게는 분명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샘물의 신령함이 부디 좋은 길로 이끌어주길. 나무꾼이 사라진 뒤 서하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전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혹 두 분께서 하늘에서 제게 내려주신 은혜이옵니까? 서하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힘으로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다음 날 서하는 처음으로 장터에 나섰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외침과 사람들의 흥정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서하가 그 사이를 지날 때마다 상인들의 속마음이 쉴 새 없이 속마음, 이 쌀에 모래를 섞어놨으니 무게가 제법 늘었겠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속마음, 이 무명은 금방 빛이 바랠 텐데. 그 전에 얼른 비싼 값을 팔아치워야겠다. 서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이리도 많다니 세상이 참으로 각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요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여. 이 김춘식이 오늘도 그대들을 위해 좋은 곡식을 실어왔소. 돌아보니 비단 옷을 입은 김춘식이 수레에 곡식을 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 오늘은 특별히 값을 깎아드리겠소. 내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니 말이오. 사람들이 속마음, 이 어리석은 것들. 썩기 직전에 곡식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달려드는구나. 서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속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마음, 최판관 나으리께 상납할 뇌. 마침 한 할머니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알아놓은 손주에게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 먹일 수 있게 쌀 한 줌만 나눠주시오. 할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소. 돈 없는 자에게 돌아갈 곡식은 없소이다. 겉말도 차가웠지만 속마음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속마음, 늙은 것이 곧 죽을 텐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나. 쌀 한 톨도 아깝다. 서화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예전 자신의 집에서 바느질을 도와주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화가 나서자 김춘식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속마음, 아하, 이 대감의 딸년이로군. 꼴이 말이 아니구나. 아비가 죄인이니 딸도 죄인이지. 이 기회에 내 집종으로라도 부려볼까? 서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분노를 억누르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터를 나서며 서화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신령한 능력으로 김춘식과 최판관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억울한 백성을 구하겠다고. 장터에서 돌아온 서화는 마을 뒷산 정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자 아래쪽에서 한 선비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실례하오만, 혹 장터에서 배웠던 낭자가 아니시오. 단정한 용모에 맑은 눈빛을 지닌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속마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셨사옵니까? 그렇소. 김춘식이 할머니를 매몰차게 내치는 것을 보고 낭자께서 용감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았소이다. 소생은 강민준이라 하오. 서화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그의 속마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서하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옵니다. 아니오. 오늘 낭자의 모습은 보통 사람의 용기가 아니었소. 마치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신 듯한 눈빛이었소. 서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선비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만약 제가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화는 산에서 샘물을 마신 일부터 장터에서 겪은 일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강민주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요. 낭자의 능력으로 최판관과 김춘식의 죄를 밝힐 수 있을 것이오.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막연히 품었던 생각을 그가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저 혼자서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옵니다. 혼자가 아니오. 소생이 함께하겠소. 오랫동안 이 고을의 부정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애태우던 참이었소. 낭자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을 듣는 날, 그들은 무리 속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최만덕 판관은 겉으로는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보겠으니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시오. 하지만 서화의 귀에는 그의 탐욕스러운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속마음,
또 이 귀찮은 것들이 몰려왔군. 어서 끝내고 김춘식이 가져올 뇌물이나 챙겨야겠다. 한 농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젊은 과부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판관은 겉으로만 들어주는 척할 뿐 속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끝나자 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속마음이 서화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속마음, 이제 김춘식이가 준비한 술과 안주를 즐기러 가야겠군. 오늘 밤에는 기생들도 부르기로 했으니 아주 즐거운 자리가 될 게야. 관아를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관의 추악한 실체에 몸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서화 낭자. 저런 자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판관일 수 있단 말이오. 도련님, 이제 저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만 합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관아 뒤편 창고로 몰래 들어가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장부에는 김춘식과 최 판관이 주고받은 뇌물과 백성의 재산을 빼앗은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열린 민원 자리에서 강민준이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판관 나으리. 소생이 구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 장부가 바로 판관 나으리와 김춘식이 결탁하여 백성을 수탈한 증거이옵니다. 관아가 술렁이고 판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냐? 그 장부는 조작된 것이다. 그때 서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관 나으리, 지금 마음속으로 어떻게 저 장부를 없애고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판관은 경악했습니다. 서화가 그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허둥지둥 달려온 김춘식의 속마음까지 서화가 낱낱이 드러내자 백성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 낭자가 정말로 마음을 읽는구나. 그렇다면 판관 나으리의 죄가 모두 사실이란 말 아닌가? 마침내 그동안 판관의 악행에 침묵하던 아전들까지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며 암행어사의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란이냐? 이 고을 판관의 부정을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다. 암행어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확인한 뒤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관 최만덕은 파직하여 귀양을 보내고 부호 김춘식은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 50대에 처하라. 백성들 사이에서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재산을 돌려받았고 서화의 집안 또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서화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정자에서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낭자의 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 이 힘으로 더 많은 억울한 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소? 서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약한 이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하늘이 내린 능력으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한 의로운 낭자, 이서화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